작은 서점.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제약회사를 다니는 주인공은 전무 승진을 앞두고 휴식을 위해 고향이자 안개의 도시 무진으로 내려갑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후배들을 만나고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는데요. 2023 젊은 작가상이 지목한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시선, 정선임 작가가 그려내는 오늘 우리 이 도시 이야기, 그 밤에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네, 설 연휴에 바쁘세요? 바쁜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놀지 않고 일을 하느라 바쁘신 거예요? 저는 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바쁘냐고 여쭤본 거였는데. 원래는 놀고 쉬면서 바쁜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죠, 네. 그 일을 좀 안 하려고 의식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손이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군요. 내일 아무튼 이제 까치까치 설날인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같은 명절 연휴에 딱 읽기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목은 필연적 혼자의 시대입니다. 뭔가 홀로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그래서 분야가 정치 네. 사회고요. 네네. 왜 한국의 미래는 가족이 아닌 혼자를 선택했는가 이런 말이 띠지에 적혀 있어요. 네.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진짜 이렇게 뭔가 명절에 한 번쯤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미디어 통해서도 많이 접하지만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 나중에 명절 풍경도 점점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도 과거에 그 대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핵가족 문화가 일반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가족이 있는 구성원의 수도 감소하니까 언젠가는 명절이 되어도 모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자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1인 가족의 그 1인 가족 증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을 쓴 분은 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입니다. 네. 저자는 지난 2019년에 앞으로 집중할 장기 연구과제를 고민하다가 1인 가구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왠지 이 주제가 거부감이 느껴졌대요. 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느 날 문득 나 자신도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의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당사자의 선택이니까 이렇게 개인의 영역에서만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반대로 사회적 관점에서 이 1인 가구 현상을 주목해 보고 싶어서요. 네. 이렇게 연구 주제를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6년간의 언론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모은 책입니다. 6년간 뭔가 연구를 심층적으로 했다는 거. 또 본인도 이제 1인 가구라 그래서 더욱더 정말 이렇게 또 적나라한 어떤 이 1인 가족의 가구의 실체를 담고 있겠네요. 굉장히 상세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졌겠는데요. 네, 저자는 모두 100명을 만나서 100명이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혼자 일하기, 혼자 놀기, 혼자 죽기 이렇게 혼자 죽기는 너무 네. 다양한 네. 인터뷰 테마를 정한 다음에요. 매해 하나씩 올해는 이것만, 그 다음에는 이것만 이렇게 직업과 나이, 성별, 소득 수준, 혼자 산 기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1인 가구 구성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인 가구의 삶이라는 이 테마에 그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연히 한 40대 남성 학원 강사의 고독사 뉴스를 접했던 일입니다. 예. 저자는 그저 고독이라는 문제가 모든 1인 가구에 찾아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사의 주인공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어머.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예. 소득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머.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네. 그저 연구자로서만 1인 가구를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디어 속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게요. 우리의 이야기 그러게요. 그리고 더 좁혀서 나의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남다른 관심을 담아서 지금 왜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1인 가구에게 찾아오는 위험과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얘기들 참 뉴스를 통해서 한동안 많이 접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이제 약간 뉴노멀이 되면서 맞아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뭔가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 사회적 현상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 우선 지금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네, 2025년에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가 2,421만인데 네. 그중 1인 가구는 1,012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즉 10가구 중에 4가구, 예. 전체의 42%가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전체 42%나. 네. 그 2015년에는 이 수치가 2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15%나 증가를 한 거죠. 이 증가 추세 또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합니다. 42%라면 그냥 절반 가까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절반을 넘길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일부 소수가 아니라 주류로 바라본다면 이 사회 정책이라든가 제도도 뭔가 여기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네.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회 정책적인 접근이 약간 늦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0집 중에 4집이 1인 가구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아시게 된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좀 놀라운 수치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이 저자는 1인 가구와 싱글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편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1인 가구가 어딘가 결여된 미완의 상태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 이른바 정상가족인데 혼자 산다고 하면 네. 왜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쵸. 이렇게 네.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혼자 사는 삶이 왠지 멋지고 화려하고 자유롭다. 네. 이렇게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두 시선 다 좀 왜곡은 네. 있는 거잖아요, 사실. 완전 왜곡이죠. 문제다 네. 혹은 혼자 사니까 멋있다 뭐 둘 중에 하나란 얘기인데 너무 이거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나 네. 그리고 결혼 후의 삶의 양상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혼의 이유도 수없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어요. 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혼자 사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저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1인 가구의 대다수가 그냥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 무엇보다도 1인 가구가 전 연령, 전 소득 구간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요. 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우선 편견을 걷어내는 거고요. 1인 가구가 아까 뉴노멀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정말 보편적 삶의 방식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찾아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1인 가구의 어떤 현상도 짚어보지만 해결책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 악화입니다. 혼자 살면 좀 건강 악화가 더 빨리 와요? 여기 예. 책에 나온 여러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건강 악화, 이를 다시 몸의 건강 그리고 네. 마음의 건강으로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죠. 네.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신체적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일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삶 자체를 업무에 최적화하다 보니까 네.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가족이 없으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유일한 통로가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네.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순환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20대, 30대 때는 저자의 표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일할 수가 있는데요. 네. 30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일이 중심이 된 삶을 산다는 거 기혼 가정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또 부양 가족이 있으면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면 그냥 좀 대충 슬렁슬렁 할 수 있을 거. 네네. 이게 뭐 가족 생각하면 아유 내가 회사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혀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부양 가족 때문에 더 많이 일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네. 그 부분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 미혼이든 기혼이든 똑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건 맞는데요. 네. 연구 결과 1인 가구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네, 2021년에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아픈 적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가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인 가구는 무려 38.9%나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예.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가족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네. 직장인은 정말 일만 하면서 일주일 내내 달리다가도 휴가철이 되면 야 우리 가족여행 좀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주말에 나들이도 가야 하잖아요.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곁에 있는 가족이 챙겨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요즘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얼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고 비타민 좀 챙겨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관리해주는 말을 듣다 보면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강제로라도 쉬게 되는 셈이에요. 가족들의 이게 사실 좀 잔소리다 생각도 네. 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네, 저자가 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 중에는요. 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살림 대충 하고 살다가 애인이 생기고 나니까 네. 왠지 청소를 신경 쓰게 됐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른 한 분은 만약에 가족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줘요. 그런 가족이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요? 그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유가 특이해요. 이것도 네. 건강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 네. 구급차라도 불러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보면 너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 떠맡아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분이었네 이분은. 네, 이거는 네.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서 예. 그래도 같이 살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예시를 좀 들어준 거고요. 네. 그 이에 더해서 혼자 사는 가구가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저 가족들이 휴가 가서 한동안 한 열흘 정도 혼자 있어 봤는데 네. 먹는 게 제일 곤란하더라고요. 이게 밥을 할 수도 없고 뭐 시켜도 남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군것질만 하게 되고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해지던데요. 그 식사 아닐까요? 은근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지적을 하는데요. 40%에 달하는 1인 가구가 식사 해결이 평소에 힘들다고 그쵸? 답을 해요. 예. 바쁘기 때문에 식사를 건너뛸 때가 많고요. 그렇죠. 게다가 식사의 질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당연히 아이고, 안 챙겨 먹고요. 신선 재료는 안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식사를 많이 하는 데다가 맞아요. 또 빼놓을 네. 수 없는 게 배달 음식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같은 불균형한 식습관이 쌓이니까 자연히 대사증후군처럼 신체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혼자 잘 챙겨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네. 5장의 제목이 왜 셰프도 혼자 살면 라면만 먹을까예요. 그렇대요. 네, 아무리 음식을 네. 잘하는 사람도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대충 끼니만 때우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품은 주로 대용량으로 많이 그쵸, 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버리게 되는 식재료가 많으니까 영양 균형을 신경 쓰면서 직접 해먹기가 힘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분이 식생활의 질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층에서 식생활의 질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직, 전문직, 네. 화이트 칼라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분인데요. 네. 그 앞에 1인 가구 중에서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요. 일을 더 많이 해서 못 챙겨 먹는다. 자연스레 식사를 챙길 시간도 없다고 해요. 네. 당연히 밥을 직접 지어 먹기는커녕 네. 아예 거르거나 간단히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네. 게다가 이 부분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왠지 달고 짜고 맞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그쵸. 땡겨요. 이렇게 매운 거 시켜가지고 뭐 소주 한 병이랑 먹는다든지 이런 정말 최악이죠 건강에. 술이 꼭 네. 들어가야 되나요? 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은 결국 돈을 벌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수록 더 잘 못 먹는 역설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이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좀 짚어주니까 그렇네. 굉장히 수긍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많은 1인 가구 세대가 일은 너무 많이 하는 반면에 식사 관리나 자기 관리는 하기 어려워서 그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이제 몸 건강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한마디로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죠. 그렇죠. 네. 1인 가구가 느끼는 외로움은 네. 이어서 우울증으로 우울증. 연결될 확률이 그게 높다고 문제죠. 합니다. 네. 저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빈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이 적을수록 우울증을 겪기 쉽다고 진단을 합니다. 네. 왜 고민이 꼭 해결되지 않더라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해가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타인과의 교류가 현저히 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외로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상호 의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혼자 사는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더 그러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새삼 그 부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이 이제 가족과 복작복작 사는 사람들은 막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혼자 여행 가고 막 뭔가 이렇게 친구들도 다 밖에서 많이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게 정작 그 조건이 갖춰지면 또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살더라도 좀 남과 풍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저자의 의도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저자의 핵심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네. 우선 이 책에서는 그래서 1인 가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정확히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돈, 주거, 양육 같은 부담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이러한 그 경우는 줄여야 한다. 각자 도생 사회의 그늘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핵심 주장은 만약에 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압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어쨌든 1인 가구는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제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자는 제3의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제3의 장소가 뭐냐면 집도 일터도 아니고요. 네. 개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교류하는 곳이에요.
쉽게 떠오르는 장소가 옛날에 그 동네 미용실 있죠. 편하게 네네네.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담소도 아. 나누는 그런 편한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사회복지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장소들을 저자는 네. 개인을 연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적인 사회 인프라라고 지칭합니다. 동네에 작은 서점들이 막 곳곳에 있으면 이런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너무 훌륭한 그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작은 서점 라디오로도 들으시면 되고.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책 제목이 약간 보고 이게 정치 사회 쪽으로 분류돼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책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읽고 다 같이 나누기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내 이야기 같다라는 네, 생각을 네. 그 공감하시면서 읽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서 우리 구한의 MD께서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책의 맺은 말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혼자의 시대를 지나 연결의 시대로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상호 의존성의 회복이라는 말과 함께 이 책의 주제의식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필연적 혼자의 시대는 가족과 타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인데요. 네. 명절 연휴 시기를 맞아서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책 선정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자 본인도 1인 가구이면서 1인 가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분이었죠.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필연적 혼자의 시대 오늘 살펴봤습니다.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설이에요. 새해 복 많이 진짜 받으세요. 시간이 네. 쏜살처럼 흘러가네요. 소설가가 그치.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엊그제 네. 신정이었는데 네. 정말 며칠 자고 났는데 그러게요. 며칠이 아니라 진짜 한 이틀 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매년 하지 않나요? 이 시기 되면? 그렇죠. 참, 오래됐죠. 네. 네. 해도 질리지도 않고 그것만큼 정말 적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쏜화살처럼 시간이 네. 간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144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항상 야간 배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책을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라도 책을 접하게 되어서 만족감이 좋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또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희와 네. 함께 또 좋은 명작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야간 네. 배달하시면서 이걸 듣는다고 하니까 네. 너무 집중해서 들으면 또 사고 날 수 실수하실까 있으니까 봐. 가벼운 마음으로 네. 아주 캐주얼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 명작들이 그냥 가볍게만 들을 수 없는 그렇네요. 깊이가 있어서 말이죠. 딜레마네요. 특히 또 오늘 다룰 책은 이거는 정말 그 초중고 학생들도 다 들어야 되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과서에 나오나요? 요즘도 나오나요?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몰랐고요.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면 사고 날 수 있는데 네. 다시 듣기가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걸로 또 집중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다시 듣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듣지 않을까 싶은 그 작품입니다.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 한 몇 번쯤 읽었을까요? 저는 한 3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꽤 여러 번 읽었고 예. 요번에 준비하면서 네. 사실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대부분의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당연히 읽은 거죠. 읽은 건데 준비를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쓱쓱 이렇게 넘겨보는 식으로 준비를 해와요. 네. 그런데 무진기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그냥 씹어가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오. 일독을 다시 하고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무진기행은 사실 몇 번을 읽은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대작가의 글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소설에 좀 이제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네. 여성이 나오는데 예. 그 대목은 어.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나? 그러면서 완전히 처음처럼 네.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롭고 네. 문장도 새롭고 심지어 줄거리까지 새로운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또 들으시면서 그 읽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김승옥 작가님을 예전에 방송 때문에 같이 순천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방송하고 또 댁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뭐 그 방송 촬영 끝나고 제가 그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극진히 그러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존경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도 그 뇌졸중 이후에 후유증으로 네. 조금 불편하셨는데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작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승옥 작가는 1941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45년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960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때 4.19 혁명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4.19 세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1962년 이때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이때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네. 남다른 거죠. 대학생 3학년 대학생 때. 예. 네. 그리고 이때 그 한국 문학의 분위기가 개인보다는 공동체, 자아보다는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64년에 요때는 이제 등단하고 2년 후죠. 네. 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하면서 이 소설이 한국 문학 전체를 흔듭니다. 오. 왜냐하면 이 무진기행에 나오는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이었거든요. 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네. 마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그쵸? 그런 그 혁명적인 네. 그런 소재를 우리는 이미 이제 김승욱 작가를 통해서 그렇죠. 이미 맛봤었던 거네요. 흔히 감수성의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죠. 무진기행을 대학생 때 쓴 거잖아요. 네. 이 작품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64년 요때 김승욱 작가가 23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4학년 때 등단 2년 차였죠. 네. 김승욱 작가가 무진기행을 당시 이제 문학 잡지인 사상계 10월호에 발표를 했죠. 네. 근데 놀라운 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설이 굉장히 우울하면서 농밀한 정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걸 대학생이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 거죠. 제가 보기엔 한 50 넘어서 쓸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중년의 어떤 그 막 갈등과 뭐 좌절과 최소 40대 중반은 돼야 그러게. 돼요. 대학생이 네. 썼단 말이죠. 참. 근데 이것도 이 단편 소설도 넉 달에 걸쳐서 썼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네. 그걸 알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저는 좀 빨리 쓰는 편인데 네. 단편 소설을 제일 빨리 썼을 때는 이제 초고를 기준으로 3시간 아니면 뭐 하루 정말 길게 쓸 때는 한 달이면 쓰는데 네. 그걸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진기행을 읽고 무진기행이 넉 달 동안 쓰여진 작품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깊이 반성을 했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스타일마다 또 다른 거잖아요. 뭐 일필휘지로 그럴 수 있는데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내지 뭐 네. 일주일을 써서는 절대 이런 퀄리티의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이제 그때 반성을 했었고 김승옥 작가께서 1994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글을 쓸 때 자신의 피를 짜서 글을 쓰는 것 같다. 피를 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독자로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요. 아무튼 이 김승옥 작가는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을 했고 이 무진기행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안개라는 제목의 영화로 나왔는데 이때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고 네. 이후에 뭐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여자 등 많은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썼고 맞아요. 나중에는 네네. 직접 영화 연출도 할 만큼 영화에도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설가임의 동시에
굉장히 또 많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던 그렇죠. 영화인인 거죠. 영화인의 예. 또 영역에도 발을 담그셨네요. 자,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하고 정말 명작이라 불리는 이 작품 줄거리 좀 훑어주시죠. 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주인공인 나, 이름은 윤희중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꽤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원래 나는 한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에 과부가 된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아주 큰 제약회사예요. 네. 나는 속물들을 싫어하면서도 어느덧 속물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장인어른의 제약회사에서 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물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가장 속물 같은 삶을 지금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참 이 소설의 흥미로워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의 고향은 무진인데 나는 고향 무진을 끔찍히도 싫어하지만 동시에 고향 무진에 대한 끈적끈적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은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안개에 쌓여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네. 이 소설의 이 안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밑줄 쫙 빨간 줄 그었던 포인트였는데 이유가 뭐죠? 그 바로 이제 무진이 안개에 쌓여서 네. 그 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나 역시 안개에 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나 이퀄 무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진 기행은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나의 자아를 탐색하는 네. 자아 기행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무진이라는 동네는 이제 여기서 그냥 만들어낸 그렇죠. 가상의 도시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제가 순천에 문학기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순천이랑 순천이죠, 거의.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네, 거기도 저도 안개가 쫙 맞아요. 깔리거든요. 네. 네. 아무튼 나는 이렇게 제약회사의 간부 승진을 앞두고 고향 무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내가 일주일 정도 고향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라고 하죠. 그러면 회사 내에서의 그 간부 승진을 앞둔 그 알력 다툼이 다 해결될 거라고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읽어드렸던 첫 문장의 그 장면이 나오죠? 네. 네.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나는 이제 무진 10km라는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스에 탄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네. 이 두 남자는 무진이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면서 무진은 명산물 하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침묵하면서 이 주인공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생각을 제가 네네. 잠시만 읽어볼게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에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판 책에는 이 문장이 아예 그냥 표지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첫 유명한 문장으로 문장이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좀 읽어야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첫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잖아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 저는 무진기행의 이 안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이 대목이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김승옥 작가가 나고 자란 곳 그 순천에 그 안개가 많고 바닷가를 또 앞에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무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계속 고향의 어떤 그 모습 풍광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나는 내 승진을 둘러싼 복잡한 일들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고향 무진의 이모 집에 가서 묵습니다. 진짜 그 친척 이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흔히 그 좀 친한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모인가요? 그게 소설에서는 밝혀지지 않아요. 저는 이 소설의 매력이 불분명성, 네. 모호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네. 사건도 그렇고 캐릭터 그리고 이모라는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까지 모든 게 모호한 거죠. 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소설인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여기 잠시 머물면서 그 누군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나는 중학교 후배인 박을 따라서 박을 따라서 네, 네. 중학교 동창인 조를 만나러 가게 되죠. 옛날 소설인 그쵸, 거죠. 네. 네. 조는 무진에서 세무서장이 되어서 이제 지역 유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엄청 성공한 거예요. 그 한 동네에 세무서장이 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소설에서 이 주인공 나도 굉장히 그 출세한 인물인 거잖아요. 네. 이들 못지않게. 중학교 후배인 박의 표현에 따르면 예. 나는 해방 후에 무진 중학 출신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고 불립니다. 네. 한 자리씩 하는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학생 때와는 전혀 다른 계급이 변해버린 친구들과의 만남, 예, 친구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가보니까 조의 부하 직원, 세무서 직원들 둘 정도가 있고 학교 선생을 하는 박, 그리고 처음 보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나와 조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거품 없는 맥주를 마십니다. 네. 그리고 나는 친구 조에게서 본격적으로 처음 보는 여성을 소개받죠. 거품 없는 맥주는 또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도 놓쳤던 부분인데 재밌네. 그렇죠. 미지근한 네, 맥주, 거품조차 네네, 없는 네. 맥주. 그러니까 재밌는 이게 자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진의 뭔가.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여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름이 여인숙이 아니라 하인숙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그랬구나. 났는데 네. 네. 하인숙입니다. 네, 네. 예, 이 여인은 하인숙. 이 하인숙은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온 후에 네. 무진의 음악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인숙은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피아노도 잘 친다고 합니다. 이때 조가 끼어듭니다. 네. 하 선생은 굉장한 소프라노야.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원래 소프라노를 맡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네. 인숙은 졸업 연주회 때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인숙이 졸업 연주회를 그리워하는 음성으로 말한다고 느끼죠. 그리고 나는 내 시선에 들어온 것을 이어서 서술합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방바닥에는 비단의 방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 부인을 불렀던 그녀가 화투짝이 흩어져 있는 그 방석을 좀 바라보는 취향과 현실의 차이, 이렇게 좀 해서 그렇죠. 이걸 이제 내가 보고 있는 네, 거죠. 네, 대화는 네. 나비 부인이 오가는데 방바닥에는 그 막 비단으로 장식된 방석이 있고 네, 그 네. 위에는 화투장이 흩어져 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인 단문 무진이다. 이게 네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무진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좋았었고 네. 게다가 이 화투짝이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난 12시쯤에 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입술이 타들어갈 듯 문 담배 연기에 눈물을 찔끔거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날의 운수를 점쳐볼 때 쓰는 화투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무진이 어떤 공간인지 이미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난 12시에 일어나서 담배가 입술을 타들어갈 듯이 들어가고 예, 연기가 눈을 찌르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화투짝으로 운수를 네, 네. 점쳐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네. 우울하고 의욕은 없고 그러나 세속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그렇죠. 즉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는 공간인 거죠. 충돌은 이제 안개에 가려져 있다. 네. 그래서 무진에서는 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굉장히 이제 무진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관념적인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막 국어 시간에 막 그렇게 막 외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럼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조의 일행과 나는 거품이 일지 않는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누군가 인숙에게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묻죠. 네. 인숙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방문을 안에서 잠가놓고 네. 소주를 마셨는데 입에서 떼자마자 잠들어 버렸다고 농담을 하죠. 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 선생의 장점은 늘 저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한다는 점이고 네. 또 하 선생의 단점은 모든 말을 늘 저렇게 제가 대학생 때요 라고 시작한다는 점이
점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누군가는 저처럼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또 정확하게 안 나오죠. 네. 이게 보면 예. 정황상 네. 나의 친구인 조 같은데 네. 소설의 이모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듯이 이 대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예. 마치 안개에 둘러싸인 무진처럼요. 네, 무진이다. 이 모호한 설정이 일관성 있게 여러 장면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누군가는 농담처럼 인숙에게 사과의 의미로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하죠. 이 전공자한테 이런 자리에서 노래해달라는 거 진짜 실례인데 성악을 전공한 인숙이 그래서 노래를 하나요? 네. 이때 내 친구인 그 세무서장 조가 말합니다. 예.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그 지난번에 부르던 거 네. 그거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번 시켰다는 얘기네요. 인숙은 그럼 부릅니다 라고 하더니만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를 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손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젓가락도 네. 두드리고 그냥. 손가락으로 두드린다고 네, 네.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나는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네. 깨닫고 과연 어떤 갯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서 길들여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비 부인과 화투자 그렇죠? 어떤 갯날과 목포의 눈물 이런 대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독자들이 느꼈듯이 박은 성악을 전공한 인숙이 네.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걸 보고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떠나고 조와 세무서 직원들도 어느덧 떠나 나는 어쩌다 보니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까지 간 후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네. 인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더 데려다 달라고. 더 데려다 달라고. 더 네.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예. 나는 그러자고 했는데 어쩐지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지금 처지에 대한 우울함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겠는데 소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 나는 지금 이제 유부남이기 때문에 유부남이죠 지금. 예, 네. 뭔가 호감이 가는 여성이 나타나도 그 사실 자체가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 소설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생략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해석은 독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말합니다. 자기를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요. 요 부분에서 참 좀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닌데 뭔가 긴장감이 막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그럴 만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즉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이 함축적인 대사인 것이죠. 네. 나와 인숙 어떻게 되죠? 나는 무진에 머물면서 인숙을 2번 정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안개에 둘러싸인 무진처럼 나조차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을 즉 인숙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녀의 그 뭐 초조함을 해결해줬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요? 뭐 약간 굉장히 조바심을 네. 해결해줬다. 제가 그거는 오늘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소개에서 네. 그 아무튼 소설에서는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녀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기로 네. 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데 이모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이모가 전보를 건네주게 되죠. 네. 전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도 돈이 드니까. 그렇죠. 27일 회의 참석 필요. 네. 급 상경 바람 0. 27일은 모레였고 제일 마지막에 쓰인 0은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전보는 내가 무진에서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명료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때문이라고요. 세월에 의해 잊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전보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네. 결국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인숙에게 씁니다. 그렇죠. 네. 하룻밤 보냈던 그 여인에게.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을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습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전달되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데 딱 찢어버리면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설이 이제 장면을 바꾸게 됩니다. 네. 나는 소설 도입부처럼 또 한 번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봅니다. 네. 거기엔 선명한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끄러움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 인숙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잠을 못 잔다. 그러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게 이제 나는 12시 이후에 우는 네. 개구리 울음 소리를 듣고 네. 이후에 1시에 울리는 시계 소리를 2시를 알리는 3시를 알리는 4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는데 네. 그때 통금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네. 이때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는데 사이렌 소리가 길어서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모든 소리가 그 사이렌 소리에 흡수돼 버리고 흡수가 말죠.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사이렌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네. 이 사이렌이 바로 하인숙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밤을 샜다는 거죠. 계속 밤을 새면서 사이렌이 모든 걸 빨아들였는데 사이렌만 남았다. 이게 결국은 김승옥 작가식의 사랑에 빠졌다라는 네. 표현인 거죠. 여기 또 자살한 여인이 또 나오잖아요. 변사체 등장.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이 여인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예. 하인숙을 만난 후에 어. 결국은 하인숙과의 인연이 종말될 것이다. 예. 결국 나는 그 여인을 그 변사체로 떠오른 여인을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인숙을 결국은 지나쳐 버릴 것이다. 이런 상징으로 쓰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나는 왜 나 자신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끄러움에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어떤 의미인 거라고 보세요? 나는 무진의 네. 속물들을 싫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정작 제약회사 사장의 딸인 과부와 결혼을 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 소설은 모든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물질적인 안락 때문에 네. 과부와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숙을 만나서 흔들리지만 결국은 전보를 받고 현실로 복귀하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 역시 속물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으로 보이고 싶은 것과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네. 이게 또 뚜렷하지 않은 거죠. 동시에 나는 어느 정도 자기 혐오가 있는 인물이에요. 모두가 전쟁에 나설 때 나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렇죠. 방 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동네에는 그냥 저 청년이 폐병을 앓은 청년이다. 이렇게 헛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서 미쳐가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나는 무진을 싫어하죠. 무진은 음울하고 속물들로 가득한 곳이죠. 안개에 둘러싸여서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무진이었던 겁니다. 나 또한 안개에 둘러싸여서 나 자신조차 알 수 없고 스스로 싫어하는 존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는 결국 후반부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이라면 뭐 이제 계속해서 4.19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 독재 이런 많은 그 기간 동안 몸을 바쳐서 뭔가 뛰어들지 않았으면 그 정말 그 부끄러움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소설에서 보면 힌트가 네.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소설에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고 한 몸을 바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나는 그때 무진에서 폐병 환자 행세를 하면서 네. 방 안에서 홀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내 삶이 부정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성을 찾아야 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무진기행이었던 거죠. 네, 오늘 김승옥의 단편 소설 무진기행 만나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서울의 어떤 60년대 배경으로 해서 정말 좋은 단편들 많잖아요. 1964년 서울.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생명연습. 네, 네. 진짜 이 책 한 권에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오늘 설 연휴에 지금 뭔가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 이 책 뭔가 집에 이렇게 꼭 한 권은 꽂혀 있지 않나요? 이 책은 꼭 한번 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유럽적이면서 한국적인 네. 정서를 맞아요. 느껴보기에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우리나라 곡은 아닌데 왠지 소설에 어울려서 선곡을 했습니다. 네. 레오나드 코엔의 Famous Blue Raincoat입니다. 아, 오늘 선곡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확 주네요. 네.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좋다. 네. 자,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최민석 작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It's 4 in